그러면 보시는 대로 우선 오늘 토론에 앞서 저희들이 정말 발제가 이건 거의 뭐 압축적으로 하셨는데도 특강 한 1시간 반씩 하는 거, 한 2개 하는 거를 압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론자 발제자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특히 우리 지진이라든가 발생 가능성 문제나 원전과 지진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토론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그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원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다. 뭐 소문을 할 게 없이 정말 큰일 났다. 조사하고 큰일 났다. 이게 황당하고 무조건 뭐 조사해서 준비해갖고 짓는 것이 아니고 짓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 안 하는 이런 구조가 대한민국이다. 세월호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태원 사고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원전 큰일 났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토론은 지금 시간부터 토론자분들이 조금 원래 당초는 10분 가까이 드려야 되는데 1분 수준 짧아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핵심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토론을 하실 분이 지금 4분이신데 먼저 안승경 교수님부터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안 교수님은 부산대 기계공학과이시고요. 원전 해체연구소 이사로 계시고 부산시의 원자력 안전 대책 위원이십니다. 네, 먼저 안승경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지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발제 자료를 좀 보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걸 중심으로 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제 의견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손문 교수님 발표자도 있었지만 영전일지에 근거하고 있는 이전 원전들은 0.3지 이상 정도에 대한 보강 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보강 공작이 아마 진행되었고 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리 오류폭에는 또 더 높은 0.3도 더 높은 값을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이뿐만 아니고 지진도 재해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재해도 안전기준이 점점 강화되어서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보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보강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 모든 것에 어떤 기간이 있냐면 정부의 기간 중에 규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기간은 발전 사업자가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관리 감독하고 또 허가를 내주는 기간입니다. 이 기관들이 이제 이 규제 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발표를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이 적절히 되었나, 적절히 되지 못했다면 우리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감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계속 논쟁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재난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능력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향상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관은 규제 기관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수원이 신고리 오류폭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규제기관에 요구를 했고, 요구 규제기관이 이걸 이제 허락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딴 데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계속 약간 디프성 이런 식으로 되냐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 NRC 그리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들 사이에 이 모든 주고받는 그런 문서들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자료가 완전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공개된 자료라도 많이 이렇게 줄이 꺼져 있고 못 보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노후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창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자력 선진국이 미국을 사례를 보니까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참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시간 되시면 한번 소스 커뮤니티 닷컴 이런 데 한번 가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민주주의 아니고 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창구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스템을 잘 만들고 정보 투명한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정도 한국대학대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기반 시스템 공학부의 찬시고요. 우리 안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부산시의 원자력 관련된 대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저는 이를 종합적으로 원전 해체 자료를 보고 또 설문자로 제가 관련해서 당신 공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교육은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수중에서의 원자력 해체 100mm 설파를 스테디스가 일단 하는 성공을 했고 좀 더 수중 한 20m에서의 해체 기준까지 이제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느낀 점을 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분야의 주 전문가이시고 저는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좀 고민을 했었고 또 우단이 참석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 목소리와 또 시의 또 중앙정부의 수강정부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안전한 부산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좀 쉴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실제 석사를 제가 마치는 단계에서 지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1995년이죠. 1월 17일 오전 5시입니다. 그때 석사 논문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한 3시 정도 작업을 했을 때 참 힘을 쓰었는데 아주 그 콩 뽑듯이 짧은 주기에 10초간을 흔듭니다. 그 10초간에 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지진을 흔들리는 방향과 옆으로 서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주보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단시간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정부가 딴 데 연락해서 어떤 비상대책을 강구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해서 철저한 대피 훈련과 교육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을 좀 했고 그 당시에 몰랐던 것은 이 모든 시민들과 지방정부가 사플란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초간 흔들고 난 뒤에 순간적으로 고요가 찾아왔는데 예전에 있을 때까지 그 짧은 순간에 1순간에 움직였던 그 모습들이 굉장히 머리에 남고
사건을 보고도 참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생각했던 이 지진은 소위 이제 효곡된 남부지진이라고 있습니다. 규모가 7.3이었죠. 그래서 시추한 흔드는 사이에 약 여진이 한 1800m에 가까웠고 사망자는 6,434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 부상자가 43,795명, 재산 피해가 약 10조에 달했다. 오늘 공식화된 이런 기상청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원안에 참석하면서도 이런 준비가 되었느냐. 그 가운데 제가 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 권리 이용의 연장선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원전 시설물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게 해명을 하는 사람들이 시행자의 한수에 놓아갑니다. 한수는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부의 대표기관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원안이 또는 정부 관계기관이 나와야 책임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것을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는 시행자이라고 보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고가 있은 이후에 저는 이 옆에 동료 연구원이나 일본 주민들에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진의 위험이 있거든 부산으로 오시면 아주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리겠다는 질문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은 또 여기 놀러도 오세요. 색깔색깔 여기 가다 보니까 우리들도 많이 생겼고 또 여기까지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참 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던 그런 감흥이 좀 새롭게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현재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대기업 강진 이후에도 지금 내진 설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특히 부산을 보면 내진 설계 비율이 최하위 또는 최하위에서 3위 이내에 준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진 5.6이 온다고 볼 때 생각하는 제가 느끼는 수치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70%가 부산을 넘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진 설계가 구축적으로 1988년도 이루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큰 신경을 좀 조직이 되는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한국 지원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의 이 발표하시는 부분 자체 내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게 우리의 나라의 땅은 육지에 비해서 해양이 한 3배가 정도 됩니다. 그 3배의 배는 우리 국토에 대해서 이런 검사 또 지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안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었고, 그래서 우리 고대 지진을 참조를 했으라도 제가 또 하나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행정안전부에서 남한 전역에 대한 활성 단층 조사에 중장기 원면을 보게 되면 디지털 활성 단층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2036년까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이런 해저 단층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반영해서 개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을 화학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배 지진 경험과 이 사업자의 충분히 지금 모든 것을 진행하는 데에서 정부의 어떤 역할, 기관의 역할, 책임 같은 것이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건물 자체 도시 건물 이어서 김성우 GI 기반정보연구소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은 사람이라서 잘 들리세요? 네. 하루만 하는 걸 좀 줄여야겠고요.
이야기는 자연재해에서 대표적으로 지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지진이라는 건 사람이 발생 자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 가기 때문에 지진학자들도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겨나는데 이게 과거 지진학의 대원칙인데 격변설이라고도 그러고 다른 말로 동일과정설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지질 사건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1960년대에서 그 10년 동안 지진학계에서는 혁명적인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판구조, 동일과정설이나 판구조는 뭘까 알고 싶으면 지구의 모양,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변화되어 들어가는 걸 알고자 하는 목소리를 생겼습니다. 플레이텍토닉스가 가르쳐준 것들은 지진이라는 게 특정 지역에서 잘 일어나더라, 많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왜곡되는 건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텍토닉 판구조 이론에서도 지진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말할 뿐이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를 우리는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고 그 이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미주리주나 미중부 지역이었고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보다 더 마드리드나 이런 지진들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들이 왜 일어났는지는 미국에 수많은 지진 연구소가 생겨났지만 지금까지도 수습됩니다. 그런 지역은 수없이 많습니다. 경주 지진이 일어났어요. 판과 판의 경계가 나는데 판의 경계로부터 꽤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판구조 이론에 잘 안 맞고 작은 지진이 생겨나는 게 당연할 거라고 보는데 마드리드의 지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7.0이 넘는 지진이 20-30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서 지진 계열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이 어떤 큰 지진의 전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장소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지진 예고에 대한 측면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지진을 예고할 수 있느냐? 지구물리학을 전공했었고요. 지금까지 시즌 관련된 국가관이나 이런 걸 해보시면 우리랑 비교가 다 안 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부분은 저더러 지진을 예고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산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특정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짜에 어떤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날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불행히도 인류의 과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류는 영원히 그 방법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도래된다는 건 맞는데 어떤 지진을 예측하기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진 위험이 없다면 경감이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지진이 안 일어난다면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주 지진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지진에가 안전지대입니다. 지진에가 안전지대인데 왜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경주 지진 이후에 그러고 원전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중심으로 지식의 폭이 늘어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우리가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가? 이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위험 지역일 수도 있겠다. 그걸 좀 지나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진이 안 일어날 건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비한다는 것들은 쉽게 호응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진 대비는 도박과도 비슷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라 그러면 우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이건 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내가 사는 동안에 지진이 안 일어난다면 괜히 강하게 짓는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이 보면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게 돼요. 피해 규모가 확산되게 되고 그 시스템이 극복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제가 적었던 걸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은 1967년도에 고리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그 장기 전원 발전 계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틀 3일 간격으로 계속 정전이 됐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기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한 요소였고 원전이 그때 필요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원전을 만들어야겠다고 발표되고 난 다음에 14개월 후에 기공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 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14개월 만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성공 교수께서도 말할 때 20년 정도를 들여가지고 활성단층 찾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고준이 사용 해결료 처분장의 부지를 찾아왔던 게 수십 년이고 지금 발표된 계획만 가지고도 1950년이나 돼야지 첫 삽을 뜰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불과 14개월 만에 고리원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좀 졸속이었다라기보다는 원전이 필요했었고 연구 기술을 가졌다는 거고요. 여러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컴퓨터 없었습니다. 계산기도 없었고요. 전부 손으로 풀어야 되고 모든 설계 도면은 손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준용되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우리나라 원전은 모든 원전이 해안 당구라는 걸 이해했고요. 해안 당구가 장점이 있잖아요. 원래는 산이었는데 이게가 침식이 돼서 평탄지를 만들어서 분기가 됐기 때문에 침식된 양만큼의 하중이 들어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천연의 지방 조건이 돼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리를 잡았을 때 그렇게 잡았고 월성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영광도 당구라는 게 정말 좋은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가서 빨리빨리 원전의 부지들을 다른 것도 안 보고 해안 당구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활성단층이 들어가는 그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래서 다수 호기들이 들어서게 됐던 단초가 됐던 게가 아닌가. 그래서 그 해안 당구를 찾았던 사람들이 잘못했던 게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진행해 들어가면서 당구라 할지라도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개선을 했었어야지 되는데 처음 시작했던 그런 선배들의 훌륭한 것들을 그 후학들이 고려하지 못했다 하는 활성단층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진 설계라는 그 지진 위험도라는 건 특정 지역에 지진이 날 거다 감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해 들어가고 그거를 그 재현주기라는 걸 가지고 평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현주기를 과거 같은 경우는 킨스의 규제를 기준으로 보면 4,800년 동안 생겨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만년 정도로 적용시키고요. 스웨덴, 핀란드나 미국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적용시킵니다. 만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어떻게 정하겠어요? 우리가 지진 대기관측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껏해야 120년이고 역사 지진으로 보더라도 2000년의 자료를 가졌는데 만년을 보라니. 그래서 지심으로 생겨난 기록, 그걸 지리학적으로는 단층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고요. 단층의 기록 중에서 좀 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활성단층에 대한 것들을 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이 세 개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계기 지진, 역사 지진, 활성단층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면지진원 지진 재해도를 평가를 내려서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법에 권고되어 있고 김영희 변호사께서 말하셨지만 NRC의 가이드라인 모든 것들이 수십
추측적인 연구의 결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맨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시민의 역량을 줄여야 되고 조금 전에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공개가 돼야 되고 자료가 공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원전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기 전에 몰랐으니 철저한 공개가 좀 돼야지 되고 시민의 역량 강화가 원전의 성능을 강화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현재적으로 우리 당구 자체에 대한 나중에 만들어진 과정이나 성공에 토론자로서는 끝으로 김성현 변호사님께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법적으로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전 정비 지진 목적을 해서 우리나라 여러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몇 가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13만 년 이내에 단 한 번이라도 이제 지진이 일어난 단층의 경우에 내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진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강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과거에 역사 지진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9세기에 굉장히 큰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측하기로는 한 8.0 정도 되는 이상의 큰 규모의 지진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도쿄 전력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던 와중에 이제 9.0의 그런 지진이 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한. 그래서 이 역사 지진을 무시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 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역사 지진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35,000년 이내에 발생한 지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텐시에 관한 도로회의에 의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사실 자체는 지금 부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지설계의 역사진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통 보면 원래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 기준에서 이 부록 A를 원용을 해가지고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령인데 이 부록 A는 지진 재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론적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확률론적 방법에 비해서 더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층에서 이 단층은 길이가 얼마고 여기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에 대해서 자료가 조사한 사람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료가 여러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하느냐,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험이 가장 클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게끔 하는 게 이 결정론적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원전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이제 많았어요. 너무 엄격하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률론적 지진제도 평가 방법이라는 거를 미국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레카이드 이제 1.208이라는 걸로 그거를 갖다가 방법론을 이렇게 그 지침으로다가 NRC가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새로 시행을 했죠. 과거에는 이제 이
이 10CFR 브록 A지만 그 2008년 이후에 새로 허가된 원전 부지에 대해서는 확률력적 진단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연재해 대책법 같은 데서 그 대진 설계를 할 때 평가하는 방법도 이 확률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확률적 방법은 어떤 저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 지진의 규모에 대해서 그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최대 규모 6.8 정도로 봐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보는 분은 한 7.3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자료를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해서 했을 때 지금 현재 브록 A대로 해서 결정론적 방법으로 하면 우리나라 역사 지진의 최대 규모는 7.3 정도로 그 결정을 해서 원전의 대지 설계를 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고 이제 그 평가를 해보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분들이 여러 의견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 중에서 뭐 중앙값이 예를 들어 7.0이라 하면 그 7.0을 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 예를 들어서 뭐 7.1이나 7.15 정도 되는 수준에서 아마 확률적 방법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재 그 결정론적 방법에 의하는 그 브록 A가 사실은 훨씬 더 원전의 어떤 안전성을 더 보장하는 그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더 이렇게 보수적인 이런 그 규정을 갖다가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역사 지진 목록 자체가 과거에 정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화 교수님이 뭐 2000년대 초지 뭐 하여튼 그쯤, 근데 그거는 사적으로 그분이 약간 정리해서 발표하신 거라서 이게 이제 저게 이제 활용이 이제 안 되고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진 담당하는 기관인 기상청이 역사지진 목록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브록 A에 의하면은 명백히 그 역사지진 목록으로 포함시켜서 거기서 최대 지진 규모를 가지고 해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진앙지가 지금 역사지진 특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 울산 앞바다 쪽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주 부근의 양산단층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렇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고 있거든, 진앙지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브록 A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수적인 그 결정적 방법을 적용해서 해당 그 경상분지라는 이 지체 구조가 안에서 일어난 건 확실하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부지 밑에서 그 지진이 발생한 거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최대 규모에서 했을 때 부지의 최대 지방가속도가 이제 얼마인지로 안전분지 지진을 발생해라, 이렇게 지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브록 A에서 역사진을 고려하면은 그 규모 7.0의 지진이 부지 지하 한 10km에서 발생한다고 해놓고서 그 부지의 최대 지방가속도를 산정하면 한 1.5G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고를 그렇게 할 때에도 역사 지진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가지고 일단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록 A에 의한 그 활동성 단층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층 조사를 요번에 행안부가 좀 저게 제대로 약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2012년도에 그 지질자원연구원 쪽에서 뭐 이렇게 그 조사를 좀 했지만 그때도 이번만큼은 이제 아까 조사 안 했다고 송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조사할 문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지질조사국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각 대학이나 지방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그 많은 조사가 돼 있으니까 그 조사 자료를 가지고 이 방법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적용 자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요때 뭘 가지고 했냐? 자, 경상분지 안에는 활동성 단층이 사실 없다고 봤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영남육계라는 지체 구조가 있는데
거기서 옛날 1936년에 쌍계사 지진이라는 게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규모 5.0 지진이었다. 자, 그럼 쌍계사가 아니라 불혹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봐서 야, 그것이 경상분지에서 이렇게 경계 지점에서 발생한 것을 보고 여기에 부지 감세 효과를 고려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부지에서 지방가속도를 고려했더니 0.1도 안 나오죠. 0.00 이런 식으로 0 몇씩 나오는 거고. 하여튼간 제 얘기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역사 지진을 반드시 안전정지 지진 결정에 반영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TCFR 부록 A에 대한 활동성 단층은 조사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조사 나온 거는 지금 보리 같은 경우에는 3남 분전, 근데 이 3남 단층이 한 26km 떨어진 건데 지금 10km 길을 가야 되거든요, 단층. 그리고 아마 규모도 7.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부지 안전정지 지진 결정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게 맞겠죠. 미국의 이제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 미국의 중동부 지역은 우리나라보다도 지진이 더 안전한 그런 지역으로다가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스 안나라는 부지에 이용인가를 건설허가 해줄 때 0.12G로 해가지고 내리설계로 해서 꼭 건설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건설을 하던 중에 18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8의 지진, 우리나라 경주 지진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이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부지에 0.12G의 지방 가속도가 야기가 됐습니다. 그 후에 지진 재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노스안나 2호기의 안전정지 지진을 얼마를 결정하냐면 0.535G로 높여서 결정을 해서 내리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리 신고리의 어떤 노후 원전을 수면장 할 때 지금 이번에 해안부가 조사한 거라든지 또 역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안전정지 지진을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얘기 참 많은데 오늘 이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꼼꼼히 읽어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요새 연장이나 소리 너무 싫은데 시간 연장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한 10분까지 6시 되면 확실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안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 두세 분이 간단하게 제안 좀 그런 거 중심에 우리 운동공부고 또 포럼 상식으로 가기 때문에 질문 지금 하실 분 수업 드리겠습니까? 질문 하실 분 3분 또 3분까지만 받을게요. 예, 지금 6분이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문 3개를 모아서 우리 발제자 두 분께 마지막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쯤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원전이라고 선생님께서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말 오늘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유기 같은 경우에 설비 증설, 그러니까 수면장을 위해서 한 3천억 원, 4천억 원 이렇게 이제 예산을 투여하는데 거의 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내진 설계를 보강을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혹시 가능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비용은 또 얼마나 더 들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분 한번 드립니다. 예. 친구 주인데 고리 크게 해주십시오. 한번 떼시가지고 고리 여기 고리 1, 2호기 앞에 유일한 방파제가 없다고 해요. 혹시 사실인지 여기 계시는 분 확인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고리 2호기, 1, 2호기에는 유일한 방파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고리 2호기 거기에다가 냉각 펌프가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진에 의해서 바닷물이 원전 부지에 들어올 경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신안울 3, 4호기 부지 단청이 발견됐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4단계의 조사가 있던데 신울진 3, 4호기 주변에 혹시 활성 단청을 확인이 되는지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2호기 또 신울진 3, 4호기는 우리 2호기는 수면 연장하면 안 되고 신울진 같은 데는 신규 건설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동 세수부자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고요. 저희 단체는 우리 여기 반대 홍보에도 들어가 있고 또 더 30km 포럼에도 소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분야의 교수님들, 전문가들 계시고 또 활동가들이 이 토론회에 참가해서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진으로부터 안전, 고리 원전으로부터 안전 어떻게 지켜갈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대 조직을 통해서 할 거리들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이런 대시민 강좌를 좀 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 자리에도 사실 시의회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이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방 아래에 양산단층, 일반단층 등등해서 여러 어려운 어떤 그런 이 단층들의 얘기를 또 이렇게 저희가 앉아서 또 공부를 하게 됐고 시민들한테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강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 인식 조사를 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전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로서 좀 공론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 기후 위기라든가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지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여론을 좀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자문을 드리거나 이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분명히 인생에 이따가 들었을 때 그쪽은 사실은 간헐적으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판 기록을 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깥으로 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지 마시고. 아니, 정리 알고 있는 대로 먼저 의견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답을 주시면 됩니다. 원래 사회자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시는 거 말씀드리고 신울진 3, 4호기 활성단체 이런 거는 저기 손문 교수님이나 김상 박사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민은주 처장님 물어보신 비용 부분은 사실은 우리 2호기 수명 연장하는 비용이 3,000원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월성 1호기 때 드린 돈이 한 5,6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원자로 교체하는 데만 쓰인 돈이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월성 1호기하고 같은 노후형의 캐나다의 제트릭2 같은 경우는 노후 완전 수명 연장하면 4조 원이 든다고 했어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1조 이하의 돈만 해도 돈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리고 원전이 노후가 된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원전에서 굉장히 높은 방사능이 나오고 열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방사선 조사 현상으로 인해서 열화되고 근데 노후화돼서 시설 설비가 많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굳이 지진 위험을 따지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적게 드리는 이유는 비용 우리 여기 지금 김현창 교수님도 한수원 이사를 하셨지만 경제성 부분에서 돈을 드리면 이거 교체를 못할 거니까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돈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고 그런 이유로도 노후완전을
수명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롭게 적어도 저희 주장을 다 부인하더라도 어쨌든 국가가 부인한 활성 단칙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활성 단칙을 부인했는데 그것이 길이와 그 과거의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규정상 이거는 명백히 내지 설계에 고려해야 될 단칙이 5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대 지진 규모가 7.0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내지 설계 보강 비용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두 단위가 됩니다. 두 단위 돈을 썼을 때 경제성이 없다. 이거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하면 안 된다는 정답이 바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저 서명을 밝히지 않으신 우리 저분이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리 1호기 박태자가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리 원전 단지에 후쿠시마 사고 후속 대책으로 10m의 해안 방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m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다 공부한 부분이고 저 소송에서 했던 부분인데 고리 원전의 해안 방벽 그 부지고라고 하죠. 부지의 높이를 포함해서 고리 원전은 10m입니다. 10m. 방벽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파도 높이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 감사원이 국내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를 했는데 고리 원전에 올 수 있는 최대 폭풍 해일의 높이는 17m가 넘습니다. 이건 시민단체도 아니고 교수님들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럼 감사원은 백년도로 우리 원전에 17m 이상의 파도가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거를 반드시 보완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2023년 현재까지 우리 원전 여전히 10m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흰남노 오고 이랬을 때 실제로 부산 제가 그날 밤새면서 파도를 봤지만 12m, 13m 이상의 파도들이 왔거든요. 물론 그거 가지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저는 지진은 지금 사실 내일 올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이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태풍은 해마다 오고 있고 국내 원전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선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있습니다. 태풍 맹이나 뭐 여러 가지 작년에 2021년도에도 21년도에 원전 8기가 그때 9월달 태풍 마이삭 하이센 때 8기가 소외 전원이 상실되거나 터빈이 정지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날 밤을 샜거든요. 근데 태풍이 굉장히 현실적인 국내 원전의 위협이고 그런 의미에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은 지진 위험도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 태풍 피해가 주로 부산 이쪽입니다. 영남 전라도 쪽은 적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원전이 정지된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부 고리원전, 월성원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하고 주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흥미스럽다고 훨씬 더 높이 17m 이상의 해안 방벽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서 시민 강좌 얘기하셨는데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중요한 건 인식이 확산이겠죠. 잘 모르셔서 지금 이런 분들 오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보다 위험하고 문제가 많다는 판단이 섰을 텐데 이런 내용을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숨기고 싶어합니다. 은폐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축소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리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 방법위원 회장님 아시죠? 회장님이 말씀하신 30km 공동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성근 회장님 회장님 신뢰를 죄송해요. 저보고 철수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원장 신고는 얼굴이 있어서 결과물에 대해서 기록을 내놓는다고 해서 알 수가 있냐 너무 많아갖고요. 수만 페이지예요. 저희가 진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시민시대에 지진 쟁점 중에 2개만 먼저 소개를 해서 글을 썼는데 사실은 신고료 올포기 소송은 100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렇게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러면 100사를 좀 알 수 있는 형태로 너무 법률의 용어로 얘기하면 모르고 오늘 제가 가능한 쉬운 영어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면 뭐 프레시아 같은데 한 10번 정도 뭐 쓴다든지 그걸 모아서 책을 낸다든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나머지 질문 중에 또 우리 나머지 발제자님들
수준 아까가 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는 분들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찾지 못했고요. 점으로 한 지점으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을 찾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이 지금 5년 동안 이 경상권을 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그래서 지금 20년 돌아가야 된다니까. 20년 수도권 갔다가 전라북도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신월준이 오늘 하면 굉장히 정밀조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참 저도 좀 기한 있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전에 똑같은 일본 자료를 좀 많이 보는데 1978년에 일본은 지진 연락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전부 활성탄층이 다 있는데 일본은 벌써 다 자리 잡고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었고요. 다음 하나 제가 오면서 전에 글도 썼습니다만 독일의 한 그 지진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에르카르트 그린메트라는 동남아시아 원전에 대한 지진의 위협에서 2002년 논문인데요. 전 세계 4개로 나눠가지고 지진이 7.75에서 8.2, 두 번째 7.0에서 7.7, 그 다음에 6점 얼마 차이나는데 우리나라가 ABCD 중에 어디에 속할까 그랬거든요. 보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 한국은 B에 속하는데, 즉 한국은 역사 지진 모든 거에서 7.0에서 7.7까지 볼 수 있는데 원전이 있다면 0.5를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적어도 앞에 이야기하신 거에서 7.5에서 8.2 정도의 규모에 대비하는, 거기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하는 가속도 문제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모임에서 저희들이 오늘은 우리 부산 보리 2호기 수명 연장 폐기장 반대 범 시민운동 공부하고 또 부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주최를 하고 또 30km 포럼이 주관했고 공연 부산시가 이번에 참여를 부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 부산시가 지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우리 송문 교수님이 지휘 쪽에서 전문을 하고 또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흔히 우리 뮤직 음악도 크로스오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 두 분 다 그 30km 포럼에 또 함께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김정욱 소장님, 한석영 교수님, 그리고 김종도 교수님, 김석영 변호사님 두 분 발제자 김영희, 송문 두 분께 큰 박수와 함께 해주시면 건강하게 오시는 데